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1만 개입니다. 상법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써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처럼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 보통 사람이죠. 자연인이고요. 다른 하나는 진짜 사람은 아닌데 법에 의해서 사람과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는 사람, 즉 법인입니다. 날이 갈수록 진짜 사람, 자연인 신생아 숫자는 줄어들어서 걱정이 큽니다만 이 자연인과는 달리 법인의 숫자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등록된 신설법인 숫자가 1만 41개를 기록했는데요. 월간 기준으로 신설법인이 10,000개를 넘은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1년 전 작년 1월보다는 24.5%나 늘었고 작년 12월보다는 16.5%가 늘었는데요. 작년 1월보다 법인 등록을 할 수 있는 날짜가 이틀 늘어난 영향도 있었겠지만 수출 호조와 또 60대 연령대의 창업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도 주된 요인입니다. 신생아와 마찬가지로 신설법인도 많이 늘어날수록 일단은 좋습니다. 경제에 새로운 피가 돌아와서 돌면 활력도 생기고 일자리도 늘어나죠. 다만 다소 줄어들고 있는 30대 이하의 젊은이들 창업도 함께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함께 듭니다. 경험과 연륜이 있고 일할 의욕도 여전히 있는 60대와 사업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꾸고 싶은 20, 30대가 함께하는 이른바 매칭 창업이나 또는 둘의 장점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고민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또 한번 해봅니다. 네, 3월 7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사업 시작하시면 신경 써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닐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법인세 신고하고 납부하는 일도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어렵죠. 오늘은 세무 전문가 한 분 모시고 법인세 신고하는 요령 등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고요. 부동산 시장 요즘 어떤지 최근 분위기 또 앞으로의 전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월 7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바로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경제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남북이 정상회담 하기로 발표를 했어요. 네. 이게 우리나라 경제, 증시, 국가 신용 등급 다 좋은 방향으로 작동하는 호재지요? 그렇습니다. 나쁠 건 없습니다. 어제 이제 금융시장에 매년 4월 되면 3, 4월 되면 4월 위기설 이런 얘기 나온다. 그 근거 중에 하나가 4월 달에 북한이 태양절 부근에 해서 무력 도발 시위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남북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금융시장을 흔든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예정대로 열린다라고 하면 4월 달에 그런 무력 도발 시위는 없을 가능성도 있고 북한에서 만약에 그렇게 해놓고 또 무력 도발 시위를 한다 그러면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4월 위기설이라고 얘기하는 한 가지 근거가 좀 많이 수그러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네. 당장 어제 신용평가사들이라든지 글로벌 IB 그러니까 투자은행이라든지 이런 데들에서 남북 정상회담 개최 소식이 나오자마자 한반도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감소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국내외 대외 신도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인다라는 얘기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금융시장도 이런 것들을 조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이제 환율 시장이 열리기 전에, 그러니까 서울 외환시장은 닫혀 있는 상태에서 외국에서 거래되는 이제 환율을 역외 환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역외 환율 시장에서 원화 강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모습도 어제 보여줬던 상황이었죠. 원화가 강세라는 건 한국 돈 가치가 올라갈 거다. 그렇죠. 한국이 안정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가요? 사실은 좋은 소식이긴 한데 또 한국 돈 가치가 안정되고 또 강세가 되면 비싼 한국 돈으로 인건비 주고 공장 돌린 제조업체들은 또 수출할 때는 약간 부담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오늘 아침에 주가는 생각보다는 강하지는 않네요. 물론
하락세는 아닙니다만. 예. 오늘 사실 아침에는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네. 예상과 달리 어제 이제 좋은 소식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침에 좀 긍정적으로 증시가 출발하는 것 아니냐라는 기대감도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모두 양 시장이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지금 이제 상승으로 조금 반전해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하락으로 출발한 주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환율 쪽에서 영향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어제 역외환율 시장에서 워낙 원화 강세가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1,076원의 원달러 환율이 마감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역외환율 시장에서 1,062원까지 환율이 빠졌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서울 외환시장이 열리면서도 1,065원에 시작해서 한 7원 40전 정도 하락한 1,068원 정도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네. 원화 강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화값이 비싸졌다는 얘기인데 외국인들이 그렇다 보니까 지금 주식시장에서 조금 매도세를 강화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원화 강세가 나타나면 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원화 강세가 나타났을 때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주식을 팔면 이 돈으로 달러를 바꿨을 때 자신들이 조금 더 많은 돈을 챙겨갈 수 있습니다. 뭐 단기적이긴 하지만. 예.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1,100원일 때 10억 원어치의 주식을 팔았다라고 하면 달러로 바꾸면 약 91만 달러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1,060원 원화 강세가 나타났을 때 지금 현재 1,060원이니까요. 10억 원어치 주식을 팔아서 달러로 바꾸면 95만 달러, 한 4만 달러 이상을 더 챙겨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외국인들은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면 주가로도 이익을 보고 네. 우리 돈 원화 가치가 오르면 사실 주가 오른 거하고 똑같을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환율을 보고 돈이 들어왔다가 또 이렇게 원화 강세가 나타날 때는 또 조금 팔아서 차익을 챙기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네. 오늘 아침에는 조금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강해서 하락 출발을 했는데 현재 상황에는 또 개인들이 많이 사주고 있어서 주식은 좀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신용등급도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근데 생각보다라고 하면 또 선입견이 반영된 네. 의견이라는 또 혼날 것 같긴 한데 미국, 독일,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홍콩 다음에는 우리나라가 신용등급이 높다고요? 예. 세계에서? 이 생각보다 그냥 체감하는 것보다는 좀 높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밖에서 인정하는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네. 국내에서는 내부에서는 뭐 내 삶이 좀 힘드니 그리고 워낙 언론들에서 걱정들을 많이 하니까 경제 걱정을 많이 하니까 신용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높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요. 현재 무디스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세 번째 높은 등급을 받고 있고요. 스탠더드 앤 푸어스도 한 세 번째, 피치는 한 네 번째로 높은 등급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뭐 등급이 더 높은 나라는 미국, 독일,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홍콩 정도예요. 근데 이들 3대 신용평가 기관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얘기 중에 뭐냐면 우리나라 신용등급 평가를 하고 향후 전망을 내릴 때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된다라고 하면 한국의 신용등급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해왔거든요. 예.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이 좀 잘 되고 북한의 비핵화 선언이 확실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국가 신용등급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 얘기는 흔히 말하는 한국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했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고 그렇다라고 하면 한국의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걸로 연결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기대감이고요. 사실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 1달러에 1,065원 뭐 이 정도 되는 환율이 네. 1달러에 한 1,000원 정도 수준까지도 또 원화가 더 비싸지거나 강세가 될 수 있고 사실은 그래서 미국에서 금리를 여러 번 올려도 우리나라에 있는 투자자들이 미국으로 안 가는 이유가 네네. 미국에 가서 금리 올라간 만큼 이자 좀 더 받아봐야 한국 돈으로 그냥 갖고 있으면 이 봐라 벌써 1,100원에 샀는데 나 지금 1달러에 1,000원 가까이로 해서 환율로 10% 먹으면 되지 않냐. 네. 이런 생각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뭐 다양한 요소들을 지금 고려를 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근데 미국은 조금 달러 강세가 나와야 되는 상황에서 달러 약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원화 강세가 이 남북과 관련된 이 분위기가 해소된 것만으로 아까 말씀하신 1,000원대까지 확 내려갈 것이냐는 또 다른 요소들이 많아서요. 미국 경기 회복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하면 이게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네. 지정학적 리스크보다는 경제 펀더멘탈에 근거해서 환율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원화 강세가 간다라고 하면 우리 경제가 또 다른 위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금융시장에선 바라는 바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 철강 수입 관세를 모든 나라에 부과하기로 했는데 결국은 철강 수출 많이 하는 나라들부터 이제 손 힘들어지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는 소식도 있던데 미국 의회가 좀 이런 걸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힘이 있나요? 몇 가지 법안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 더군다나 미국 의회 쪽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주도를 해가지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하고 있는 이것들을 제동을 걸려 한다라는 게 좀 주목할 점이거든요. 일단은 지금 철강과 관련된 이 관세, 모든 무역품에 대한 철강을 관세를 25%를 부과하겠다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지금 의회 쪽에서는 이걸 좀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공화당 소속의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성명을 내서 우리는 무역 전쟁의 결과를 극도로 걱정하고 백악관에 이 계획을 추진하지 말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라이언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 이어서 미국 내 권력설 3위 정도의 정치인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목소리가 그냥 의회에서 나오는 한두 명의 의원의 목소리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회 통상부문 지도부인 오린 해치 상원 재무위원장도 지금 그런 얘기를 같이 하고 있고요. 이 사람도 공화당 의원입니다. 그래서 공화당 의원들이 최근에 이제 철강 관세 부과를 얘기를 하자마자 유럽이랑 중국이랑이 보복 관세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게 상당히 지역구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지금 평가를 받고 있어요. 당장 유럽에 수출하는 뭐 청바지, 오토바이 이제 이런 거 만드는 회사들이 본인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그렇죠. 우리나라하고 똑같습니다. 정치인들은 네. 역시 지역구를 가장 먼저 챙겨야 되기 때문에 보복 관세하겠다라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중국은 농산물에 보복 관세하겠다라고 하기 시작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자신들의 정치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 미 의회는 행정부의 그 무역 협상 촉진 권한이라는 TPA라는 권한을 이제 위임을 해놓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네. 이게 이제 7월에 만료가 되는데 이것을 갱신해주지 않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정부 지출 예산안에 관세 부과 방지 내용을 담도록 하는 뭐 이런 방안도 추진할 수 있고 행정명령 효력을 무력화하는 거부 법안을 처리하는 방법 등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할 수 있다. 우리가 의회 쪽에서 그렇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는 소식도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 얘기 좀 해보죠. 우리나라 청년 실업이 지금도 문제지만 앞으로 한 10년 정도가 인구 구조상으로도 네. 청년들은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일자리는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러니까 사실은 나이 드신 분들이 퇴직을 또 해주셔야 청년들 일자리도 생기는데 또 그렇지도 않은 상황이어서요. 제일 앞으로 10년이 고민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정부가 청년들한테 직접 보조금을 주는 방안이 얘기되고 있습니까? 무슨 아이디어예요, 이게? 지금까지는 정부가 이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지원 방안을 내놓으면 기업들에게 만약에 그 청년 실업자, 그러니까 구직하는 사람들을 한 명 채용하면 어느 정도의 보조금을 기업에게 주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걸 이제 보통 간접적인 지원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죠. 기업을 통해서 임금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동안 뭐 정부에서 어느 정도를 보전해 줍니다. 이게 이제 간접 지원인데요. 지금 나오는 얘기는 기업에 주는 게 아니라 이 구직자에게 준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돈을 취업을 막 한 취업자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이런 방안이거든요. 어제 김동연 부총리가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자리를 얻은 청년에게 직접 가는 지원 방법이 효과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정부가 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청년 직접 지원을 통해 일자리 정책의 효과와 체감성을 높이겠다 이렇게도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추경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청년 실업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정부가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도 추경 예산의 일부가 직접 지원 쪽으로 가는 게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이게 사실은 청년층들이 글쎄요, 이게 구직 활동을 하는 청년들한테는 그럼 일자리가 없으면 돈 주겠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어디 중소기업에 취직하면 월급이 그래도 모자라지만 정부가 보태주겠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면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데 아직 돈이 없으니 그걸 좀
드리겠다는 뜻일까요? 이게 이제 그 사실 서울시하고 네. 성남시에서 일부 시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남은 청년 배당이라는 것들을 해오고 있고요. 네. 서울시도 이제 청년층에만 지급하는 청년 수당이라는 것들을 지급해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벌이를 기준으로 해서 가정 사정이 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청년층에게 일부 지원금을 주는 방식인데 네. 이걸 확대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안으로 해보겠다라는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은 구직 수당 지급하고 근로장려 세제 지원 뭐 두 가지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직 수당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건 아니고요. 네. 구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 구직한 사람들에게 이제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일자리 없는 예. 그런 이른바 청년 실업자들에게 주겠다는 뜻이죠. 수당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제 그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한테 주는 건데 네. 구직 수당이라는 거는 이제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에게 일부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기업을 통해서 지급을 한 거잖아요. 근데 네네. 이걸 그냥 수당으로 정부에서 구직을 하면 너에게 줄 거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임금 좀 더 보전 차원에서. 구직을 좀 더 열심히 해라. 너 하면 정부에서도 일부 돈을 지원해 줘. 네. 이런 게 되는 것이고요. 근로장려 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추가로 해서 이 청년 근로자들이 세제 혜택을 더 받게 하는 방법하고 창업을 하는 청년층에게 세제 혜택을 조금 더 줘서 이 창업하는 사람들도 정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안까지 같이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금융당국이 이건희 삼성회장의 차명계좌에서 관리된 주식 이게 공시를 위반했다는 혐의도 조사한다던데 당연히 공시 안 했겠죠. 남의 이름으로 갖고 있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이름으로 갖고 있었던 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실명으로 전환을 한 상황에서 실명으로 전환했다면 지분이 늘어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지분이 늘어난 걸 공시를 해야 될 의무를 갖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걸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얘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에 삼성 특검 때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가 1200개 발견되고 난 이후에 네. 이게 이제 상속세다 뭐 이렇게 해서 판단을 받고 그리고 나서 그럼 실명을 전환해라라고 해서 실명을 전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명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공시를 좀 많이 늦게 하거나 아니면 차명 계좌에 들어있던 주식보다 적게 자기 이름으로 올렸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좀 있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건 두 가지인데요. 그 전까지는 실명제법과 관련된 이슈로 보고 있었고 이번에는 자본시장법 이슈로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자본시장법에 보면 5% 이상 지분을 가진 사람들이 추가로 지분이 늘거나 줄면 네. 의무적으로 그때마다 공시를 해라 이렇게 돼 있고요. 또 5%가 안 되더라도 최대 주주에 해당이 되면 이 사람은 언제든지 지분이 줄고 느는 것을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위반한 게 아니냐. 그리고 일부는 팔고 등록한 것 같은데 자기 이름으로 파는 시점이 혹시나 회사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호재성이 있을 때 비싼 가격에 판 거 아니냐. 이것까지 들여다보겠다. 이런 네.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안 한 걸로 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이 공시 제때 안 했다가 특별하게 처벌받는 케이스를 본 적이 없어서 불성실 공시라고 해봐야 개인에게 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예, 강하지는 않습니다. 처벌 규정은.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불공정 거래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건 조금 더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박찬규 씨가 대출을 받으셨는데 여윳돈이 좀 생겨서 대출을 미리 갚으려고 한다. 그런데 대출을 미리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라고 해서 미리 갚은 돈의 한 1.5% 정도를 은행에 일종의 벌금 같은 개념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수수료 좀 내더라도 얼른 대출을 빨리 갚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중도상환 수수료를 안 내도 되는 대출 받은 지 2년이 지나면 안 내도 되는데요. 그때가 오면 그때 대출을 갚는 게 좋은 건지 뭐 어떻게 계산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대출 받은 분들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죠. 대출 받았는데 여윳돈이 생겨서 일찍 갚으려고 하면 또 그럼 또 중도상환 수수료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걸 내더라도 일찍 갚은 게 좋은지 아니면 2년 지난 후에 그 수수료가 없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나은 건지 그게 늘 고민인데요. 이 중도상환 수수료라는 게 없으면 또 오늘 대출 받고 또 내일 갚고 그러면 은행원은 또 서류 작성하고 하는 게 헛일이 되니까 이제 그러지 말라고 부과하는 수수료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대출 받은 지 1년이 안 되셨으면
그냥 대출 갚으시는 게 낫고요. 수수료를 내더라도. 대출 받은 지 1년이 지났고 2년이 다 되어간다 그러면 계산이 치밀해져야 되지만 그때는 뭐 조금 기다리셨다가 수수료 안 내는 때가 오면 그때 대출을 갚는 게 낫습니다. 보통 대출은 안 갚고 어디 다른 곳에 예금을 하면 요즘 뭐 예금해봐야 수시입출금 예금에 이자 많이 줘봐야 한 1%밖에 안 주거든요. 그런데 대출 이자는 3, 4% 정도 하니까 미리 갚아서 중도상환 수수료를 벌칙을 내더라도 물더라도 한 1년 정도만 지나면 아유 그래도 미리 갚기를 잘했다라는 때가 오거든요. 그래서 대개는 대충 계산해봐서 1년 후에도 내가 중도상환 수수료를 또 내야 된다 여전히 그러시면 그냥 기다리지 말고 그냥 갚으시고요. 한 6개월만 지나면 중도상환 수수료 안 내도 된다 그러면 그 6개월은 그냥 참고 기다리셨다가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되는 그 이후에 갚으시는 게 유리합니다. 이건 마치 군인들한테 한 1,000만 원 내면 바로 제대시켜줄게. 제대할래 말래 이렇게 묻는 거하고도 좀 비슷합니다. 계산은 간단하죠. 내가 입대한 지 얼마 안 된 이등병이면 중도 제대 수수료라고 해야 되나요? 그 1,000만 원 내고라도 얼른 제대하는 게 나을 거고 밖에 나가서 돈 벌면 그 1,000만 원을 곧 복구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물론 국방의 의무하고는 좀 개념이 다른 거긴 합니다만 그런데 다음 달에 제대인 병장한테 1,000만 원 내고 일찍 제대하라고 하면 안 하겠죠? 한 달 기다렸다가 제대하는 게 나으니까요. 똑같습니다. 대출 받은 지 얼마 안 된 신입 대출자는 수수료 물고도 얼른 대출 갚는 게 낫고 대출 받은 지 꽤 지났으면 약간 기다리는 게 나은데 그 기준점은 대출 금리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대략 한 6개월이나 1년 후면 제대한다 싶으시면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계산 치밀하게 하면 이번 달에 해야 되는지 다음 달에는 갚아야 되는지 애매할 수 있는데요. 애매하다는 건 사실은 그냥 갚으시나 기다리시나 큰 차이 없다는 뜻입니다. 대략 51대 49 정도의 그런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는 그냥 마음 편하게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별 차이 없습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파리 부동산 대책도 이제 시행된 지 반년 정도 흘렀는데 다음 달이죠. 4월 1일부터는 그때 이후로 집하신 분들 중에 다주택자들에게는 양도세가 더 무겁게 물려집니다. 정부에서 꺼낼 대책들은 대부분은 이제 다 나왔다는 말씀들도 하시는데 과연 정부가 기대하는 변화들이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지 나타나고 있는지 또 앞으로는 또 어떤 대책이 또 예상되는지 등등 부동산 시장 좀 여쭤보려고요. KB국민은행의 박합수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파리 부동산 대책 발표되고 후속 대책 계속 쏟아져 나왔었는데 그동안 네. 이건 좀 큰 대책이었구나라고 생각되시는 게 어떤 게 좀 있었어요? 예, 우선 이제 파리 대책 자체에서 발표된 내용들을 좀 더 구체화, 실시를 했고요. 이를테면 투기 과열지구,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강화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재건축 조합은 지위양도 금지, 이런 일련의 이제 추가적인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 외에 9월 5일 날 분당구하고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편입을 하면서 네. 이때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4일에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고요. 11월 29일에는 주거복지 로드맵, 12월 13일에는 이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가장 최근이 이제 2월 21일 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대책까지 이렇게 1년에 네. 대책들이 줄줄이 발표된 상황입니다. 서울 집값은 어떻게 좀 변하고 있습니까? 그 대책과 맞물리건 혹은 그 이후의 일이건 어떻게 좀 되고 있어요? 서울 집값은 안타깝게도 잡혔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대책 발표 후 좀 상승폭이 커지는 현상이 나타났고요. 네.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약간 잦아들고 있는 분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KB국민은행 주택가격 동향조사 자료를 보게 되면 대책 발표 이후 9월 달에는 월간 주택가격 상승이 0.15%였는데 10월 달에는 0.31, 11월에는 0.44, 12월에는 0.45로 올랐는데 급기야 올해 1월 들어서는 0.71까지 올랐습니다. 이렇게 올라다가 2월 달 들어서 살짝 낮아진 0.69%로 둔화된 양상입니다. 드디어 이제 좀 다소 진정 기미를 보이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좀 잡히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 말이군요. 네, 아주 미세한 부분이지만 네. 그래도 이제 둔화됐다는 측면에서는 다소 기대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됐는데 그 네. 말은
이제는 아주 위험한 아파트 말고는 웬만하면 재건축 허락 안 해주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이게 어떤 영향 줄 걸로 보십니까? 우선 그 서울 시내에서 재건축 연한 30년이 도래한 단지는 대략 10만 3,800가구 정도에 이를 거라고 이제 국토부에서 발표했는데요. 이런 단지들이 그 재건축 첫 단계인 안전진단 자체를 통과를 못하게 되면 그 다음 사업 일정을 진행을 전혀 못한다는 거죠. 그만큼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되는 시점이 자꾸 늦어지면서 네. 서울의 주력 공급이 이제 재건축 아니면 재개발이 80, 90%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 부분이 계속 늦춰지게 되면 서울에 추가 공급되는 아파트가 그만큼 줄어들거나 밀릴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이제 커지는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그게 그럼 당장 주는 영향은 별로 없습니까? 그러니까 미래를 길게 놓고 보면 지금 네. 재건축이 되어야 새 아파트들도 또 한 3, 4년, 4, 5년 후에 공급이 될 테니 그런 부분에 네네. 대한 차질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당장 3년 후 뭐만 바라보면 이건 특별한 다른 문제는 없어요? 우선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미 진행 중인 재건축 단지들이 3, 4년 후에 이제 입주하는 이런 양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의 안전진단 강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차피 주택시장이라는 것이 단기적인 상황만 가지고 운영을 할 수는 없는 거여서 4, 5년 10년간의 이런 큰 흐름의 주택 공급 체계도 같이 갖춰가면서 대비를 해야 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네. 그에 따른 것은 이제 충분히 수급 불균형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서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 안전진단 강화하는 것을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특별하게 불편이 크거나 하면 할 곳은 해준다는 뜻이다. 다만 안전에 네. 대해서 별로 특별하게 문제는 없는데도 집값 올리기 위해서 그냥 재건축하는 거에 대해서만 고민을 한다는 뜻이다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고 시장에서는 이제 재건축 당장 안 해준다는 뜻이다. 좀 더 강하게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을 좀 들여다보시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우선 이제 가장 크게 바뀐 게 이제 구조 안전성에 대한 배점이 당초에는 20%였는데 이거를 50%로 올렸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구조적으로 이런 문제가 없게 되면 사실상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고 그동안 이제 문제가 됐던 그 주거 환경의 비중이 종전에 40%인데 이게 이제 15%로 낮아졌습니다. 15%로 낮아진 상태에서 전체적인 점수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제한적이 된 거죠. 네. 그런데 주거 환경만 평가를 놓고 2등급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20점 이하로 받으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제 재건축이 가능하게 바뀌긴 했는데요. 네. 이거를 이제 3월 5일 날 실시하면서 다소의 또 완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도 20점 이하로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조정을 한 후라도 네. 그 도시 미관, 소방 활동 용이성, 가구당 주차 대수, 에너지 효율성 이런 것들이 이제 쭉쭉쭉 점수가 되는데 최소 20점 이하로 맞기는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배점입니다.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네. 그 얘기는 주거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큰 틀에서의 그 구조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실질적인 재건축은 상당 부분 어려워질 수 있다. 거의 정부 의지에 달렸다라는 게 이제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월 1일부터는 그 이후에 집하는 다주택자들은 4월 1일 이전보다는 양도세를 더 무겁게 물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 양도세 중과세 제도가 본격적으로 이제 다음 달 1일부터 실시가 되는데요. 예. 이 양도세 중과세는 간단하게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해당 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세율에다가 10%를 더 내야 되는 거고요. 네. 3주택자 이상은 기본 세율에다가 20%를 더 내야 됩니다. 정작 세율이 이제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현재 그 기본 세율이 6에서 42%니까 여기다 10%를 더하게 되면 1주택자는 16에서 52%가 되는 거고요. 네. 3주택자 이상은 26%에서 62%가 되는 겁니다. 62%에 또 지방소득세라고 하나요? 6.2%가 더 더해질 테니까 거의 한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겠죠. 70% 가량이 예, 과표가 되는 그렇습니다. 이제 거군요. 5억 원 예. 이상 남을 경우에 이제 그렇게 해당이 되는 건데 네. 그렇게 되는 그 세율만 높아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보유기간에 따라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고 해서 1년에 3%씩 10년간 최대 30%까지 공제해주는 이 부분도 배제됩니다. 네. 그만큼 이제 세금은 그야말로 뭐 우리가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강화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집을 팔기는 쉽지 않은 그런 아주 중과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4월 1일부터 실시되는 건데 그걸 피하려면 4월 1일 이전에 잔금까지 다 치러야 되는 상황이니까 3월 7일인 네. 지금은 지금 뒤늦게 집을 내놔봐야 뭐 아주 싸게 팔지 않으면 쉽게 이제 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걸 통해서 다주택자들은 얼른 집 파실 분들은 파셔라라고 매물이 좀 나올 겁니다. 이렇게 기대했던 건 그 매물들은 이제 대개 다 나왔다고 봐야 되는데 예, 어떻습니까? 예상만큼 나왔어요? 아니면 생각보다는 매물이 좀 덜 나온 걸로 봐야 되겠습니까? 사실 이제 매물은 어떤 면에서 보면 생각만큼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8.2 대책이 발표되면서 8월 3일 날 투기 지역이 지정이 됐는데요. 3주택자는 이때부터 사실은 투기 지역이 지정되는 순간 양도세를 10%를 더 내야 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그 규제 내용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서 가격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서둘러 이 다주택자가 집을 매각해야 될 이유가 크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과거에 또 경험칙상 집은 보유하게 되면 오른다는 기대가 있었고요. 중과세 제도도 시간이 지나면 해제가 될 수도 있다는 이런 또 분위기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생각만큼 매도 물량은 많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죠? 예를 들면 4월 1일 이후에는 세금이 무거워지니까 4월 전에 팔아라라고 하는 게 그 말은 논리적으로 틀린 게 아니니까. 그러면 매물이 좀 나올 거고 집값이 잡힐 거라는 기대를 했던 것도 사실인데 네. 4월 이후에는 더 안 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의 사실상 다주택자는 뭐 보유로 기울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시장의 물건, 다주택자 물건은 거의 사라지게 된다는 의미가 될 것 같고요. 그럴 경우 이제 오히려 물량이 또 없게 되니까 이런 불균형 문제가 다시 부각될 개연성도 일부 우려는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예를 들면 다주택자가 물량을 안 내놓더라도 그래도 어딘가에서 물량이 좀 나올 게 있다든가 아니면 수요자들 입장에서 당장 집을 안 사려고 한다든가 하면 또 그게 가격에 오르는 영향은 안 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4월 1일 이후의 시장에 대해서는? 네, 이제 그거는 이제 시장의 여건과 같이 또 맞물려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되긴 하는데요.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제 집값이 그동안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추격 매수의 부담감 이런 것 때문에 수요자들이 매수에 나서지 않고 좀 자제될 수 있는 측면도 일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 좀 볼 게 과연 올해 공급 물량,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이 얼마 정도이냐. 뭐 서울만 놓고 보면 올해는 뭐 작년 수준을 크게 벗어나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할 수 있으니까 네. 입주량이 많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가을까지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최소한 큰 폭의 상승은 가지 않더라도 강보합세 이상의 상황은 유지될 개연성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올해 가을 이후에는 좀 공급되는 양들이 있어요? 새로 분양을 많이 한다든가 뭐 입주를 안 하더라도 분양 정도만 해도 그 분양권 갖고 계시면 이제 안심을 할 테니 집 갖고 계신 분들은 굳이 집 올해 살려고 뭐 안 할 테니까. 분양 물량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여전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거는 오히려 입주 물량이기 때문에 올해 서울 같은 경우는 12월에 송파 헬리오시티 가락시형 재건축한 9,510가구를 필두로 해서 네. 내년도에는 서울의 아파트 입주량이 39,000가구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2월에 그 입주하는 그 단지는 사실상 내년 1, 2월에 입주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한 10,000가구로 치면 대략 5만 가구 가까이가 내년도 서울의 아파트 입주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많은 거예요? 어느 정도 많습니까? 많은 거죠. 왜냐하면 2016년도에는 26,000가구, 17년도 27,000가구고 올해는 가락시형을 빼면은 대략 한 25,000가구 수준입니다. 예. 이거에 이제 대략 2배 정도의 실질적인 물량이 내년도에 입주가 되기 때문에 네. 그만큼 수급이 안정이 될 거다라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주택가격 상승 면에는 상당 부분 좀 안정세로 기대를 해볼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KB국민은행 박합수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대개는 법인이라고 하면 뭐 직원들 수십 명 거느리고 하는 제대로 하는 사업을 법인이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한두 명이 하는 자영업도 처음부터 법인으로 출발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요. 직원이 많지 않아도 소규모라도 법인 형태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3월에 법인세 신고하는 것도 이분들에게는 또 고민거리일 수 있겠다 싶어서 오늘 김상원 회계사 모시고 법인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3월 말까지 신고해야 됩니까? 법인세? 원래는 3월 말까지인데요. 예. 올해는 3월 31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네. 올해는 이제 4월 2일까지 법인세 기간이 연장됐고요. 대다수의 법인이 사업연도가 12월 말이기 때문에 네. 보통 이제 3월 달에 법인세를 신고한다 이렇게 알고 계신데요. 사실은 법인세 사업연도는 법인이 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보통 뭐 외국계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모회사가 6월 말 법인이다. 그러면 자회사도 6월 말 법인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이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그럴 때는 이제 9월 말로 알겠습니다. 법인세 신고하고 이렇게 합니다. 직원 한두 명하고 같이 일하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법인으로 하시는 경우들이 꽤 있나 봐요? 예, 요즘은 그렇게 법인으로 하시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뭐 저희끼리 하는 말은 개인 같은 법인이다 이렇게 네. 말을 하는데요. 장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점이 있어요 보시기에? 아니면 그냥 개인 사업자로 하지 왜 법인으로 해?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무래도 대외적인 신뢰도가 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소비자를 거래하시는 분들은 내가 개인 사업자를 거래하든지 뭐 법인을 하는 상관없는데 네. 뭐 업체 간의 거래를 하시는 분들 네. 그렇게 하는 경우엔 상호 명의 앞에 주식회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런 좀 대외적인 차이도 신뢰도가 있으니까. 좀 틀릴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법인세는 1년 동안 번 돈에 대해서 세금 물리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적자이면 당연히 세금 안 낼 거고 네. 흑자이면 무조건 내고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근데 흑자가 났는데도 법인세 안 내도 되는 경우가 있다고 들어서요? 네. 일단 뭐 적자이면 무조건 안 내는 거고요. 네. 흑자인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이제 공제 감면 이것 때문에 이제 안 내는 경우 좀 있는데요. 네. 저희 업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의료기기 뭐 제조하고 뭐 이렇게 연구 활동하고 이런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경우에 이제 조특법에 뭐 연구인력비 세액공제라든지 뭐 이런 공제를 통해서 흑자가 난다 하더라도 네. 예, 법인세를 안 내는 경우도 이제 왕왕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적자가 났는데 올해 흑자가 나면 네. 작년 재작년에 적자 난 거를 감안해서 올해는 흑자 났어도 얼마 안 났네. 작년 재작년에 적자 난 거 다 메꾸기 전까지는 세금 내지 마. 이런 제도가 혹시 있어요? 예, 그거를 이제 결손금이라고 하는데요. 세법에서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이제 손실이 100원이 났고 올해 이익이 100원이 났다. 네. 그렇게 하는 경우에 작년에는 손실 났으니까 세금 안 내고 올해 100원 이익이 났으니까 세금 내야 되고 이렇게 하면은 네. 사실 전체적으로는 기껏 결국은 제로가 된 건데 본전이 네. 된 건데 예. 세금 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작년에 났던 100원도 이제 올해 결손금으로 해가지고 2월 결손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올해 발생한 이익에서 작년 결손금을 빼고 그래서 결국 0으로 만들어주는 그래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 셀러리맨들은 연말정산할 때 공제 금액이 남아서 사실상 연말정산에서 세금 하나도 안 내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해도 내년 되면 다시 리셋하고 처음부터 하지 작년에 너 세금 좀 더 깎아줄 게 있네 싶어서 가져오지 않잖아요. 그 자료를. 네, 네. 법인은 그렇게 해주네요. 그렇죠. 법인도 그렇게 해주고요. 개인 사업자도 개인 해줍니까? 사업자도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좀 도와주는 제도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법인세 신고를 본인이 스스로 할 수도 있어요. 대개는 좀 큰 기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세무 담당 직원도 있을 것이고 네. 작은 법인들이라도 보통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거나 회계사님한테 부탁하면 되는 거니까 큰 신경은 안 써도 되는데 네. 직접 해도 됩니까? 보시기에 어때요? 가능하긴 한데요. 네. 가능하긴 한데 사실 그러니까 법인세 신고를 하기 위해선 회계를 먼저 마감을 하고 네. 그다음에 회계를 마감하고 나서 세무조정 계산서를 만들어서 법인세 신고를 하는데 예. 재무제표 만드는 과정까지는 혼자 하시는 법인들이 꽤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세무조정 계산서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조금 이제 세법에 대한 지식도 좀 많이 필요하고 난이도가 좀 있기 때문에 네. 좀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못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제 세법에서는 전년도 매출액 70억 이상이다. 네. 예. 또 이제 신규 사업자면서 2년에 설립하면서 수익 금액이 3억 이상이다. 이런 데들은 무조건
세무사를 통해서 회계사를 통해서 신고하게끔 되어 있어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스스로 하기도 어렵고 웬만하면 세무사 통해서 하면 네. 우리는 방송 시간에 별로 뭐 배울 게 없는 건데 사실은 그죠? 그냥 세무사님한테 잘 하라는 대로 하면 되세요 이런 뜻인데 그렇더라도 좀 빠뜨리거나 파악 잘못하고 있거나 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 세무사님한테 부탁을 하더라도 뭐 좀 알아둬야 되는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법인세를 하면서 제가 많이 느끼는 부분이 이제 법인은 어떻게 보면은 결산을 잘해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주주가 설립한 회사를 결산을 해서 보고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주주가 결국 내 재무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자산이라든지 부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좀 평가하고 측정하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통장만 가지고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어 법인이 돈이 없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대표자가 먼저 자기 돈으로 먼저 결제를 해주고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런 거는 통장에서 안 나오는 거고요. 네. 예, 또 이게 사장님 통장에서 이 돈이 나갔는데 뭐 세금계에서 받은 것도 아니고 이게 돈이 왜 나갔습니까? 그런데 사장님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시면 저희도 모르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자산 부채를 좀 명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내가 받을 돈이 얼마 남아 있고 그러니까 돈 들어가고 나간 거에 대해서 줄 돈이 얼마 남아 있고 바로 열고 통장에라도 써놓자. 잊기 쉬우니까. 예, 그런 걸 좀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좀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3월 말까지 혹시 신고 못하고 지나치면 벌금이 많습니까? 아니면 그 나중에 해도 돼요? 뭐 결손금이 낮다라든지 뭐 세금 낼 게 없다라면 뭐 당연히 이제 가산세라든지 이런 건 없는데요. 예. 만약에 법인세 납부세액이 있다라면 이거 똑같이 이제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있고요. 얼마나 돼요? 많아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이제 얼마나 빨리 또 기한후 신고를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늦었느냐에 따라서 좀 감면해 주는 것도 있고요.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이제 미납한 그 일수 곱하기 10,000분의 3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0.03%.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뭐 이런 질문 어떨까 싶습니다만 그래도 안 낼 수 있는 세금은 덜 내는 게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네. 법인세 줄이는 팁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좀 어려운 질문인데 예. 이제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내가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이제 뭐 운동 열심히 하시고 네. 술 담배 줄이시고 이거잖아요. 뭐 뻔한 얘기 하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성실하게 신고하는 게 최선의 절세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사장님은 좀 이렇게 다리가 안 좋으니까 뭐 다리 운동을 좀 하세요. 뭐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이제 담당 세무 대리인하고 개별적으로 논의를 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일만 같습니다. 맡기지 마시고 이런 질문도 좀 드려보는 게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김성훈 회계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내일 오전 11시 10분에 저는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1만 개입니다. 상법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써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처럼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 보통 사람이죠. 자연인이고요. 다른 하나는 진짜 사람은 아닌데 법에 의해서 사람과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는 사람, 즉 법인입니다. 날이 갈수록 진짜 사람, 자연인 신생아 숫자는 줄어들어서 걱정이 큽니다만 이 자연인과는 달리 법인의 숫자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등록된 신설법인 숫자가 1만 41개를 기록했는데요. 월간 기준으로 신설법인이 10,000개를 넘은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1년 전 작년 1월보다는 24.5%나 늘었고 작년 12월보다는 16.5%가 늘었는데요. 작년 1월보다 법인 등록을 할 수 있는 날짜가 이틀 늘어난 영향도 있었겠지만 수출 호조와 또 60대 연령대의 창업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도 주된 요인입니다. 신생아와 마찬가지로 신설법인도 많이 늘어날수록 일단은 좋습니다. 경제에 새로운 피가 들어와서 돌면 활력도 생기고 일자리도 늘어나죠. 다만 다소 줄어들고 있는 30대 이하의 젊은이들 창업도 함께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함께 듭니다.
경험과 연륜이 있고 일할 의욕도 여전히 있는 60대와 사업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꾸고 싶은 20, 30대가 함께하는 이른바 매칭 창업이나 또는 둘의 장점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고민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또 한번 해봅니다. 네, 3월 7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사업 시작하시면 신경 써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닐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법인세 신고하고 납부하는 일도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어렵죠. 오늘은 세무 전문가 한 분 모시고 법인세 신고하는 요령 등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고요. 부동산 시장 요즘 어떤지 최근 분위기 또 앞으로의 전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월 7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바로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경제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남북이 정상회담 하기로 발표를 했어요. 네. 이게 우리나라 경제, 증시, 이 국가 신용 등급 다 좋은 방향으로 작동하는 호재지요? 그렇습니다. 나쁠 건 없습니다. 어제 이제 금융시장에 매년 4월 되면 3, 4월 되면 4월 위기설 이런 얘기 나온다. 그 근거 중에 하나가 4월 달에 북한이 태양절 부근에 해서 무력 도발 시위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남북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금융시장을 흔든다. 이것들을 제동을 걸려 한다라는 게 좀 주목할 점이거든요. 일단은 지금 철강과 관련된 이 관세, 모든 무역품에 대한 철강을 관세를 25%를 부과하겠다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지금 의회 쪽에서는 이걸 좀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공화당 소속의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성명을 내서 우리는 무역전쟁의 결과를 극도로 걱정하고 백악관에 이 계획을 추진하지 말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라이언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 이어서 미국 내 권력설 3위 정도의 정치인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목소리가 그냥 의회에서 나오는 한두 명의 의원의 목소리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회 통상부문 지도부인 오리네치 상원 재무위원장도 지금 그런 얘기를 같이 하고 있고요. 이 사람도 공화당 의원입니다. 그래서 공화당 의원들이 최근에 이제 철강 관세 부과를 얘기를 하자마자 유럽이랑 중국이랑이 보복 관세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게 상당히 지역구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지금 평가를 받고 있어요. 당장 유럽에 수출하는 청바지, 오토바이 이제 이런 거 만드는 회사들이 본인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그렇죠. 우리나라하고 똑같습니다. 정치인들은 네. 역시 지역구를 가장 먼저 챙겨야 되기 때문에 보복관세 하겠다라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중국은 농산물에 보복관세 하겠다라고 하기 시작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자신들의 정치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 미 의회는 행정부의 그 무역 협상 촉진 권한이라는 TPA라는 권한을 이제 위임을 해놓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네. 이게 이제 7월에 만료가 되는데 이것을 갱신해주지 않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정부 지출 예산안에 관세 부과 방지 내용을 담도록 하는 이런 방안도 추진할 수 있고 행정명령 효력을 무력화하는 거부 법안을 처리하는 방법 등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할 수 있다. 우리가 의회 쪽에서 그렇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는 소식도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 얘기 좀 해보죠. 우리나라 청년 실업이 지금도 문제지만 앞으로 한 10년 정도가 인구 구조상으로도 네. 청년들은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일자리는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러니까 사실은 나이 드신 분들이 퇴직을 또 해주셔야 청년들 일자리도 생기는데 또 그렇지도 않은 상황이어서요. 제일 앞으로 10년이 고민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정부가 청년들한테 직접 보조금을 주는 방안이 얘기되고 있습니까? 무슨 아이디어예요 이게? 지금까지는 정부가 이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지원 방안을 내놓으면 기업들에게 만약에 그 청년 실업자, 그러니까 구직하는 사람들을 한 명 채용하면 어느 정도의 보조금을 기업에게 주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걸 이제 보통 간접적인 지원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죠. 기업을 통해서 임금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동안 정부에서 어느 정도를 보전해 줍니다. 이게 이제 간접 지원인데요. 지금 나오는 얘기는 기업에 주는 게 아니라 이 구직자에게 준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돈을 취업을 막 한 취업자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이런 방안이거든요. 어제 김동연 부총리가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자리를 얻은 청년에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예정대로 뭐 열린다라고 하면 4월 달에 그런 무력 도발 시위는 없을 가능성도 있고 북한에서 만약에 그렇게 해놓고 또 무력 도발 시위를 한다 그러면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상으로 봤을 때는 4월 위기설이라고 얘기하는 한 가지 근거가 좀 많이 수그러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네. 당장 어제 신용평가사들이라든지 글로벌 IB 그러니까 투자은행이라든지 이런 데들에서 남북 정상회담 개최 소식이 나오자마자 한반도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감소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국내외 대외 신도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인다라는 얘기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금융시장도 이런 것들을 조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이제 환율 시장이 열리기 전에, 그러니까 서울 외환시장은 닫혀 있는 상태에서 외국에서 거래되는 이제 환율을 역외 환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역외 환율 시장에서 원화 강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모습도 어제 보여줬던 상황이었죠. 원화가 강세라는 건 한국 돈 가치가 올라갈 거다. 그렇죠. 한국이 안정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가요? 사실은 좋은 소식이긴 한데 또 한국 돈 가치가 안정되고 또 강세가 되면 비싼 한국 돈으로 인건비 주고 공장 돌린 제조업체들은 또 수출할 때는 약간 부담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오늘 아침에 주가는 생각보다는 강하지는 않네요. 물론 하락세는 아닙니다만. 예. 오늘 사실 아침에는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네. 예상과 달리 어제 이제 좋은 소식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침에 좀 긍정적으로 증시가 출발하는 것 아니냐라는 기대감도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모두 양 시장이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지금 이제 상승으로 조금 반전해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하락으로 출발한 주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환율 쪽에서 영향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어제 역외 환율 시장에서 워낙 원화 강세가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1,076원의 원달러 환율이 마감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역외 환율 시장에서 1,062원까지 환율이 빠졌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서울 외환시장이 열리면서도 1,065원에 시작해서 한 7원 40전 정도 하락한 1,068원 정도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네. 원화 강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화값이 비싸졌다는 얘기인데 외국인들이 그렇다 보니까 지금 주식시장에서 조금 매도세를 강화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원화 강세가 나타나면 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원화 강세가 나타났을 때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주식을 팔면 이 돈으로 달러를 바꿨을 때 자신들이 조금 더 많은 돈을 챙겨갈 수 있습니다. 뭐 단기적이긴 하지만. 예.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1,100원일 때 10억 원어치의 주식을 팔았다라고 하면 달러로 바꾸면 약 91만 달러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1,060원 원화 강세가 나타났을 때 지금 현재 1,060원이니까요. 10억 원어치 주식을 팔아서 달러로 바꾸면 95만 달러, 한 4만 달러 이상을 더 챙겨갈 수 있는 것이죠. 외국인들은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면 주가로도 이익을 보고 네. 우리 돈 원화 가치가 오르면 사실 주가 오른 거하고 똑같을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환율을 보고 돈이 들어왔다가 또 이렇게 원화 강세가 나타날 때는 또 조금 팔아서 차익을 챙기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네. 오늘 아침에는 조금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강해서 하락 출발을 했는데 현재 상황엔 또 개인들이 많이 사주고 있어서 주식은 좀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신용등급도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근데 생각보다라고 하면 또 선입견이 반영된 네. 의견이라는 또 혼날 것 같긴 한데 미국, 독일,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홍콩 다음에는 우리나라가 신용등급이 높다고요? 예. 세계에서? 생각보다 그냥 체감하는 것보다는 좀 높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밖에서 인정하는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네. 국내에서는 내부에서는 뭐 내 삶이 좀 힘드니 그리고 워낙 언론들에서 걱정들을 많이 하니까 경제 걱정을 많이 하니까 신용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높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요. 현재 무디스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세 번째 높은 등급을 받고 있고요. 스탠더드 앤 푸어스도 한 세 번째, 피치는 한 네 번째로 높은 등급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뭐 등급이 더 높은 나라는 미국, 독일,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홍콩 정도예요. 근데 이들 3대 신용평가 기관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얘기 중에 뭐냐면 우리나라 신용등급 평가를 하고 향후 전망을 내릴 때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된다라고 하면 한국의 신용등급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해왔거든요. 예.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이 좀 잘 되고 북한의 비핵화 선언이 확실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국가 신용 등급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 얘기는
흔히 말하는 한국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했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고 그렇다라고 하면 한국의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걸로 연결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기대감이고요. 사실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 1달러에 1,065원 뭐 이 정도 되는 환율이 네. 1달러에 한 1,000원 정도 수준까지도 또 원화가 더 비싸지거나 강세가 될 수 있고 사실은 그래서 미국에서 금리를 여러 번 올려도 우리나라에 있는 투자자들이 미국으로 안 가는 이유가 네네. 미국에 가서 금리 올라간 만큼 이자 좀 더 받아봐야 한국 돈으로 그냥 갖고 있으면 이 봐라 벌써 1,100원에 샀는데 나 지금 1달러에 1,000원 가까이로 해서 환율로 10% 먹으면 되지 않냐. 네. 이런 생각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뭐 다양한 요소들을 지금 고려를 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근데 미국은 조금 달러 강세가 나와야 되는 상황에서 달러 약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원화 강세가 이 남북과 관련된 이 분위기가 해소된 것만으로 아까 말씀하신 1,000원대까지 확 내려갈 것이냐는 또 다른 요소들이 많아서요. 미국 경기 회복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하면 이게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네. 지정학적 리스크보다는 경제 펀더멘탈에 근거해서 환율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원화 강세가 간다라고 하면 우리 경제가 또 다른 위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금융시장에선 바라는 바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 철강 수입 관세를 모든 나라에 부과하기로 했는데 결국은 철강 수출 많이 하는 나라들부터 이제 손 힘들어지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는 소식도 있던데 미국 의회가 좀 이런 걸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힘이 있나요? 몇 가지 법안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 더군다나 미국 의회 쪽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주도를 해가지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하고 있는 직접 가는 지원 방법이 효과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정부가 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청년 직접 지원을 통해 일자리 정책의 효과와 체감성을 높이겠다 이렇게도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추경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청년 실업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정부가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도 추경 예산의 일부가 직접 지원 쪽으로 가는 게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이게 사실은 청년층들이 글쎄요 이게 구직 활동을 하는 청년들한테는 그럼 일자리가 없으면 돈 주겠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어디 중소기업에 취직하면 월급이 그래도 모자라지만 정부가 보태주겠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면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데 아직 돈이 없으니 그걸 좀 드리겠다는 뜻일까요? 이게 이제 그 사실 서울시하고 네. 성남시에서 일부 시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남은 청년 배당이라는 것들을 해오고 있고요. 네. 서울시도 이제 청년층에만 지급하는 청년 수당이라는 것들을 지급해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벌이를 기준으로 해서 가정 사정이 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청년층에게 일부 지원금을 주는 방식인데 네. 이걸 확대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안으로 해보겠다라는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은 구직수당 지급하고 근로장려 세제 지원 뭐 두 가지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직수당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건 아니고요. 네. 구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 구직한 사람들에게 이제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일자리 없는. 예. 그런 이른바 청년 실업자들에게 주겠다는 뜻이죠? 수당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제 그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한테 주는 건데 네. 구직 수당이라는 거는 이제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에게 일부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기업을 통해서 지급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걸 그냥 수당으로 정부에서 구직을 하면 너에게 줄 거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더 보전 차원에서 구직을 좀 더 열심히 해라. 너 하면 정부에서도 일부 돈을 지원해 줘. 네. 이런 게 되는 것이고요. 근로장려 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추가로 해서 이 청년 근로자들이 세제 혜택을 더 받게 하는 방법하고 창업을 하는 청년층에게 세제 혜택을 조금 더 줘서 이 창업하는 사람들도 정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안까지 같이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금융당국이 이건희 삼성회장의 차명 계좌에서 관리된 주식
이게 공시를 위반했다는 혐의도 조사한다던데 당연히 공시 안 했겠죠. 남의 이름으로 갖고 있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이름으로 갖고 있었던 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실명으로 전환을 한 상황에서 실명으로 전환했다면 지분이 늘어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지분이 늘어난 걸 공시를 해야 될 의무를 갖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걸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얘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에 삼성 특검 때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가 1200개 발견되고 난 이후에 네. 이게 이제 상속세다 뭐 이렇게 해서 판단을 받고 그리고 나서 그럼 실명을 전환해라라고 해서 실명을 전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명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공시를 좀 많이 늦게 하거나 아니면 차명 계좌에 들어있던 주식보다 적게 자기